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세요. 일에 대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기본과정 일의 신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의 신학 3-3과 창조의 선물인 일은 왜 짐이 되었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3-1과 3-2강에서 창세기 1, 2장을 따라가며 일의 본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일은 타락 이후 인간에게 내려진 벌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창조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인간의 일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세계를 가꾸고 창조 세계 안에 주어진 가능성이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열매 맺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 세계에 참여하는 선물로 바라보았습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일의 신학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를 일을 제자리에 놓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일은 우리 삶의 의미 전체를 결정하는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피해야 할 저주로만 이해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 표현이 3-3강을 시작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선물로 주신 일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게 되었는지를 질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표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도시를 살아가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뒤에는 아파트와 집, 가족, 졸업모, 회사 건물, 시계, 돈, 서류와 그래프가 겹쳐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한국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일은 도대체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물론 일은 생계를 책임집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일은 때때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직업이 가족의 주거와 자녀 교육, 부모 돌봄과 노후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장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가 단지 무슨 일을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 소득과 생활 수준, 때로는 사회적 위치까지 보여주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지, 얼마를 벌고, 어떤 직급에서 일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는지가 한 사람을 설명하는 언어처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자 장겸석 교수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압축 근대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 교육의 팽창과 가족 구조의 변화 같은 거대한 사회적 전환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경험했습니다. 장경석 교수의 중요한 통찰 가운데 하나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사회적 메커니즘이 동시에 새로운 위험과 부담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과 돌봄, 복지와 미래에 대한 책임 상당 부분을 가족이 떠맡게 되면서 안정된 직업은 개인 한 사람의 생계 수단을 넘어서 가족 전체의 미래와 안전을 지탱하는 장치가 되기 쉬웠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점점 더 많은 것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선물이었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존재 자체를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나눔에서 창조의 선물인 일이 왜 한국 사회에서 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나눔에서 자기 증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직업과 학력, 소득과 성과, 안정성이 생존의 수단을 넘어 사회적 안정과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면서 일이 쉽게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를 확인받는 장소가 되는 하나의 사회적인 노동 문법을 가리키는
해석적 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일이 그렇게 많은 역할을 떠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질문은 사회학적이면서 동시에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야기에서 보았던 창조 이야기는 인간의 가치와 일의 관계에 대해 전혀 다른 출발점을 제시합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인간은 먼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낸 뒤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존엄성이 먼저이고 일이 그 다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폴 교수님은 전도서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용한 사람이 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일한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자료에서 이 문장은 전도서가 말하는 일의 기쁨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를 요약하는 결론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오늘 우리의 제목과 정확히 만납니다.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선물은 어떻게 짐이 되었을까요? 흥미롭게도 한국 신학계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창국은 일에 관한 연구에서 일을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의 선물이며 소명과 은사이고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인간의 활동으로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일이 인간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3-1, 2강에서 살펴본 창조신학의 방향과 상당히 가까운 문제의식입니다. 이번 3-3강에서 먼저 한국에서 일이 왜 이렇게 많은 책임을 떠맡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업과 학력,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왔는지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성과가 일을 평가하는 기준을 넘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언어가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창조적 일의 관점에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창조의 선물인 일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짊어지게 되었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직업은 한 사람을 얼마나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는 개념이 사회학에서 말하는 직업 위세입니다. 직업 위세란 어떤 직업이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평가와 존중을 받는가를 말합니다. 이것 자체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어떤 사회에든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는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흥미로운 것은 사회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해왔음에도 직업을 높고 낮게 평가하는 상대적인 순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개봉호와 황선진은 1990년대 한국의 경우 흥미로운 점이 개봉호와 황선진은 1999년, 90년, 2000년, 2009년, 2016년에 네 번의 조사에서 동일한 표현으로 반복 조사된 21개의 직업을 비교했습니다. 그 직업에는 판사, 대학 교수, 군 장성, 관공서 국장, 약사, 신문기자, 은행 대리, 중학교 교사, 중소기업 과장 같은 직업이 있었고 그 아래로 음식점 주인, 동사무소 직원, 교통경찰관, 공장 작업반장, 자영농, 세탁소 주인, 백화점 직원, 아파트 경비원, 행상, 파출부, 막노동조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 자료가 1990년부터 사용한 명칭이기 때문에 파출부나 막노동자처럼 오늘날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대략 가사 노동 종사자거나 건설 단순 일용 노동자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 점수를 잠깐 보면 이 구조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1990년 조사에서 판사는 92.9점, 대학 교수는 89.1점이었습니다. 반면 아파트 경비원은 14.2점, 그리고 가사노동 종사자는 9.9점, 일용직 근로자는 8.6점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아파트 경비원 22.3점, 가사노동 종사자 19.7점, 일용직 근로자 15.7점으로 낮은 위세를 받던 직업들의 점수가 다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주목한 점은 점수의 간격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직업 위세의 상대적인 순위 자체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병호와 설동호는 2022년 연구에서 관찰 시기를 더 확장했습니다. 1990년부터 2021년 사이 5차례 조사에 공통으로 포함된 15개의 직업을 비교했는데 이들의 위세 순서 사이에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직업 구조와 산업이 엄청나게 변했음에도 어떤 직업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어떤 직업을 낮게 평가하는 데는 상당한 지속성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직업의 사회적 위세를 측정한 것이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인간적 가치에 점수를 매긴 것은 아닙니다. 판사의 직업 위세가 아파트 경비원의 직업 위세보다 높게 측정되었다고 해서 연구자들이 판사라는 사람이 경비원이라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면 이 연구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자료는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직업은 이미 사회적으로 형성된 평가와 이미지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나 의사입니다. 대학 교수입니다. 대기업에 다닙니다.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청소 노동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로부터 떠올리는 사회적 이미지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사회의 직업에 대한 평가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자기 이해와도 연결될까요? 이 질문을 실제로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유홍중, 정태인, 김월화는 한국의 직장인 1115명을 대상으로 직업 위세와 직업 정체성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 정체성이라는 인간으로서의 가치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감정적으로 이입하는지, 나 자신과 내 직업을 얼마나 동일시하는지, 그리고 이 직업이 나에게 잘 맞는다고 얼마나 느끼는지 등을 통해 측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연구에서 높은 지위의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직업의 비종사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자신의 직업에 더 감정이입하고 자신의 직업과 자신을 더 강하게 동일시하며 그 직업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중간 지위의 직업군에서는 종사자와 비종사자의 직업 정체성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낮은 지위의 직업군에서는 종사자들이 오히려 비종사자보다 자신의 직업에 덜 감정이입하고 직업과 자신을 덜 동일시하며 그 직업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고 느끼는 정도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월 평균 소득 업무도, 업무 만족도,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직업의 위세를 높게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직업 정체성도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연구가 말해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직업의 사회적인 위세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느끼는 직업 정체성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나타납니다. 직업은 밖에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사회적 평가와 관계될 뿐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연구를 함께 놓으면 가장 중요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업에는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위세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동시에 자신이 속한 직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그 사람의 직업 정체성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한 사례 연구는 이 문제가 직업 정체성을 넘어 교육과 자격 그리고 지위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코넬 대학교의 강유빈은 서울 지하철의 비정규 외주 노동자 정규직화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을 기록 자료와 현장 관찰 그리고 60회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기존 노동자들이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임금이나 업무 조건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획득한 자격, 능력주의적 공정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서울 지하철이라는 삶의 현장을 연구한 사례이기 때문에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직업에는 사회적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은 자기 정체성과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교육과 자격을 통해 획득한 직업적 위치는 때때로 사회적인 인정과 공정성의 감각과도 연결됩니다. 일과 직업이 단순한 생계수단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조건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직업이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앞에서 잠깐 소개했던 장혁섭 교수의 압축 근대성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영섭이 말하는 압축 근대성이란 단순히 한국이 빨리 발전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변화가 아주 짧은 시간과 좁은 공간 안에서 압축적으로 일어나면서 다 서로 다른 시대에 속할 것 같은 제도와 가치, 그리고 생활 방식이 한 사회 안에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한국 사회는 불과 몇 세대 사이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정보화, 세계화 사회로 이동했습니다. 가족 구조도 바뀌었고 교육은 급격히 평창했으며 도시화와 산업화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거대한 변화의 비용을 국가와 시장만 감당할 수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장영석 교수가 특히 주목하는 점이 바로 가족입니다. 한국의 가족은 압축적인 근대화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동력이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부담을 떠받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근대화를 설명하면서 가족을 경제, 사회, 정치적인 삶의 중요한 미시적인 토대로 주목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교육의 상당 부분을 공공제도가 책임지고 돌봄과 노후의 상당 부분을 사회복지제도가 책임지며 실업이나 질병 같은 위험을 사회 안정망이 상당 부분 흡수합니다. 물론 어느 사회든 가족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압축 근대화 과정에서는 가족이 교육과 주거, 돌봄과 노후, 그리고 계층 이동의 책임을 매우 많이 더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일이 단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에 머물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월급 안에는 가족의 식비만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주거비가 들어있었고 자녀의 교육비가 들어있었으며 부모의 부양과 가족의 미래가 들어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만큼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한 세대의 희망까지 그 월급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장영섭은 이와 관련해서 한국 가족을 사회투자 가족이라는 관점에서도 분석합니다. 가족이 자녀 교육과 인적 자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의 사회적인 이동과 가족 전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의 저서에서 교육의 문제는 가족과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한국의 가족 정치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다뤄집니다. 이렇게 보면 왜 한국 사회에서 교육과 직업이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는지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은 단지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은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중요한 통로였고, 좋은 직업은 더 높은 소득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와 사회적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로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직업 위세도 단순히 사람들이 허영심 때문에 특정 직업을 좋아해서 생겼다라고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좋은 직업에는 실제로 너무 많은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고용 안정, 주거, 자녀 교육, 노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더 좋은 직업을 원한다는 말은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욕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나와 내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는 매우 현실적인 열망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를 꼭 조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한국의 노동 문화를 단순히 유교 문화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장경석과 송민영도 한국 가족이 떠안게 된 부담 가운데 일부는 이전에 유교적인 가족 관계에서 재활용된 것이지만, 다른 일부는 산업 자본주의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한국 근로 문화를 하나의 오래된 전통 하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책임, 산업화와 개발주의, 교육경쟁, 사회복지의 구조, 그리고 노동시장의 변화가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이 노동의 문법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1997년 외환위기입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도 물론 노동의 불안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의 위기는 한국 사람들이 직업과 안정성을 경험하는 방식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자료를 보면 한국의 실업률은 1997년 10월 2.3%에서 1998년 2월 4.7%로 급등했고, 이후 노동시장의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2004년 조준모와 금재호가 가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외환위기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이 위기가 특히 비정규 고용 노동자와 여성, 장기 근속자, 저학력자와 고령자의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야기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 구조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OECD 역시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구조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 사회 보장, 경력 전망 등에서도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의 근로 환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에는 두 가지 문법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이전부터 있었던 성취의 문법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업을 얻고 더 나은 삶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강하게 붙습니다. 바로 불안의 문법입니다. 좋은 직업을 얻지 못하면 단순히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삶에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지 올라가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일하게 됩니다. 저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싶다와 밀려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고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압축적인 노동사회에서는 이 두 마음이 쉽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은 성취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직업은 자연스럽게 더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단지 지난 세대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2005년 국가 데이터처 사회조사는 전국 약 1만 9천 표본 가구의 만 10세 이상,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 40%, 안정성 23.3%, 적성, 흥미 1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오늘날 한국인이 돈만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수입과 안정성이 여전히 직업 선택에서 매우 강력한 기준이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앞에서 드렸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일은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일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층 이동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사회에서 안정망의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쩌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단순히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문제를 너무 개인화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마음은 탐욕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소득을 원하는 이유도 명품을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녀의 교육비와 주거비, 부모의 돌봄과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단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도 일합니다. 여기에서 성과라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오늘날 어떤 조직도 성과라는 개념 없이 운영되기는 어렵습니다. 조직에는 목표가 분명하고 필요하며 자신이 맡은 일을 얼마나 책임있게 수행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근로자 394명을 연구한 엄회정, 임경애, 이윤수의 2024년 연구를 보면 성과 압박이 언제나 단순하게 부정적인 결과만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성과 압박과 직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직 분위기는 직원들이 자신의 일을 능동적으로 조정하는 잡 크래프팅과 관계가 있고요. 특히 구조적인 직무 자원을 늘리고 도전하는 직무 요구를 만들어가는 잡 크래프팅은 직무 열의와 긍정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도전, 성취 자체를 그리스도교 신학적으로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성과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되는가입니다. 성과가 단순히 내가 하는 일을 평가하는 기준을 넘어 내 자리가 안전한가?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가? 나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민희와 김영렬은 한국 금융업 종사자 1181명을 대상으로 성과 압박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연구에서 금융 관련 종사자들이 업무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이 성과 압박이었고, 성과 압박 관련 문항에 응답한 사람 가운데 797명, 논문 표의 수치로는 83.5%가 업무에서 성과 압박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성과 압박을 경험하는 집단에서 불안 위험이 더 높게 관찰되었으며, 심지어 성과를 내기 위해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불안과 우울을 비롯한 여러 정신건강 지표가 더 좋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점은 보다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중요합니다. 성과에 대한 압박이 어떤 삶의 현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그 압박이 개인의 삶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Work and Spirituality 그 자료에서도 현대 노동의 스트레스를 설명하면서 재정적인 성과, 해고의 영향, 상사의 압력 등을 일상적인 노동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는 외부의 압력만이 아니라 driven is within, 곧 우리 안에서 자신을 계속 몰아붙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고든 맥도너드의 표현을 빌러 이런 사람은 성취를 이루어야 만족하고 성취의 상징에 집착하며 끊임없이 확장을 추구하고
경쟁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바쁜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외부의 성과 압박과 내부의 자기 압박이 만나는 지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회사는 더 좋은 성과를 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회는 더 좋은 위치로 올라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가족의 현실은 안정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목소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성과를 내야 괜찮은 사람이다. 바로 여기에서 성과의 언어가 존재의 언어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것이 한국 근로자 전체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심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증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계속 조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에는 사회적인 위세가 있고 직업이 정체성과 연결되며 가족의 안전과 미래가 걸려있고 거기에 다시 성과 압박이 더해진다면 일의 결과와 내 자신의 가치를 분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조건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의 창조 신학은 아주 중요한 구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과는 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사람의 가치까지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번 분기에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얼마나 숙련되게 수행했는지, 맡은 책임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했는지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업무 성과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작고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노동하는 인간이 아주 중요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간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결론을 그는 제시합니다. 일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일들은 서로 다른 가치와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모든 근로의 궁극적인 척도는 그 일을 수행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직업 위세의 문제와도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판사의 일과 아파트 경비원의 일은 업무의 성격도 다르고 요구되는 자격도 다르며 사회가 부여하는 위세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의 창조 신학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직업에는 위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에는 위세의 차이가 없습니다. 포 교수님이 안식에 관해서 다루는 자료에서 윌리엄 딜의 Thank God It's Monday라는 책에서 가져온 아주 도전적인 문장이 등장합니다. 딜은 주일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월요일부터의 삶에서는 마치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얼마나 잘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를 굉장히 날카롭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를 말합니다. 당신은 성취했기 때문에 사랑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월요일 아침부터는 전혀 다른 복음이 시작됩니다. 더 많이 해내야만 인정받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줘야 안전합니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계속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일이 우리의 존재까지 증명해야 하는 역할을 떠맡는 것입니다. 성과표는 내가 한 일의 일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표는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성과는 우리의 일을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의 존엄성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조의 선물인 일은 왜 짐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한 가지 대답은 이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은 생계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안전과 미래,
사회적인 위치와 성취,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까지 너무 많은 것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선물이었던 일이 내가 누구인지까지 증명해야 하는 자리가 될 때 그 선물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의 창조신학은 우리에게 단지 성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라고만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의 자리로 돌려놓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불러야 할까요? 생산하고 성취하는 일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혼자 성공하는 것만이 아닌 관계 속에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쉴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질문은 다음 주 3-4강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3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3-4강에서 뵙겠습니다.